2025년 12월 30일. 자,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시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2025년 한국 경제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딱 두 명이죠. 한 면은 AI라는 초강력 로켓에 올라타서 말 그대로 우주로 날아간 주식시장,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부의 규제와 또 얼어붙은 심리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땅 위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말 그렇죠. 보통 경제가 좋으면 같이 좋고 나쁘면 같이 나쁜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는 이 두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졌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하늘 높이 날아오른 주인공,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오는 이 숫자, 2025년 코스피 연간 상승률 플러스 75.6%. 솔직히 이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수치인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숫자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엔진이 시장 전체를 그냥 끌어올린 한 해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한 거죠.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장중에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올해는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이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AI 혁명의 파도가 정확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시장을 바로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올해 미국 증시도 물론 좋았지만 유독 한국 증시가 비미국 시장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유독 한국으로 돈이 쏠렸다는 의미니까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들이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여기에 돈을 건 겁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에 유일하게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고 모두가 그리로 달려온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었죠. 알겠습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엔진이 반도체였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코스닥도 연간 36.4%나 올랐어요. 이 정도면 그 열기가 시장 전체로 퍼져서 모든 투자자가 함께 웃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 주변만 봐도 주식으로 재미를 못 봤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온도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 2025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거의 모든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자석에만 그냥 철썩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요? 대부분은 소외되었죠. 자료는 이걸 대형 IT 및 반도체 업종으로의 극단적인 자금 쏠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내수 위주의 기업이나 중소형주는 지수가 올라가는 걸 그저 구경만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이 두 반도체 거인이 없었다면 코스피가 75%나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아주 기묘한 강세장이었던 거죠. 나만 빼고 다 부자 되네 하는 생각이 들기 딱 좋은 시장이었네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었다면서요. 환율 말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39원대까지 오른 이른바 원화 약세 현상이 이 불균형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짜리 반도체를 팔면 예전에는 1,200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1,400원 넘게 버는 셈이니까요.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버는 구조가 된 거죠. 반도체라는 주 엔진에 고환율이라는 터보 부스터까지 달아준 격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혜택이 소수의 대형 수출주에만 집중되면서 지수와 우리 피부로 느끼는 체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이라는 주인공은 AI라는 로켓을 타고 날아오르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로켓 1등석에 탄 건 반도체와 일부 수출 대기업뿐이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코노미석은커녕 화물칸에 실려 있었던 거네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주식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죠. 이렇게 주식시장에 기록적인 돈이 몰렸다면 그중 일부는 당연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을 법도 한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풍경은 그야말로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이 뜨거운 용암 같았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료의 통계를 보면 매매 가격 자체는 조금씩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래는 뚝 끊겨버렸어요. 가격표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은 없는 상황. 마치 쇼윈도에 아무도 사지 않는 초고가 명품만 진열된 가게 같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의 급증입니다. 보통 시장이 활발하면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찾아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입자들이 이 전세금으로는 다른 데 갈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2년 더 살겠다고 눌러앉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굳이 지금 새로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파는 사람은 더 오를 것이라 기대하며 버티고 사는 사람은 너무 비싸다며 버티는 아주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격 지표는 상승하는데 시장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은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겁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서울이 이런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예 다른 드라마를 썼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대구는 계속 하락하는데 경북 북부 같은 곳은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 극심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의 시장 냉각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대출 규제 정책이 전국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지역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처럼 과거 몇 년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졌던 지역은 이미 시장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이런 곳에 대출까지 묶어버리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진 거죠. 반면에 경북 북부권처럼 특정 산업단지 수요가 꾸준하거나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곳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그 지역 자체의 수급 논리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결국 튼튼한 지역은 정책의 파도를 버텨냈지만 기반이 약한 지역은 그대로 휩쓸려 내려갔다는 거군요. 네, 여기에 수도권에 약 2만 7천 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2025년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 도시들이 제각각 다른 색깔을 내는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의 주인공은 로켓을 타고 날아갔고 다른 한 명은 얼음장 위에서 복잡한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합쳐서 2025년 한국경제라는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보죠. 이 두 시장의 이야기를 엮어보면 결국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마치 하나의 강력한 엔진으로 두 개의 바퀴를 돌리는데 한쪽 바퀴는 F1 경주형 타이어처럼 미친 듯이 굴러가고 다른 쪽은 진흙탕에 빠져서 헛도는 모습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 엔진의 힘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 즉 불균형과 양극화였습니다. 그 불균형이 여러 층위에서 나타났다는 게 흥미롭네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반도체와 그 외 종목으로 나뉘었고 자산시장 전체로 봐도 주식과 부동산이 나뉘었고요. 심지어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갔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특정 수출 산업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엔진이 힘을 낼 때는 코스피 지수가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온기가 부동산 시장이나 내수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2025년이 명확히 보여준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어떤 힌트를 주고 있나요? 자료는 비교적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026년에도 이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AI와 첨단 기술 수요가 핵심 동력이 되면서 기술주와 수출주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 실수요가 탄탄한 수도권은 강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지역별 변동성이 커지는 양극화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하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변수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밤잠을 설치게 만드나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금리, 정책, 그리고 글로벌 수요. 이 중에서 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글로벌 수요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 호황은 전 세계가 AI에 투자하고 한국 반도체를 사준다는 대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서 이 수요가 둔화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던 강력한 엔진의 출력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2020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2025년의 마지막 날 한국의 두 주요 자산 시장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한 해 동안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환호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복잡한 침묵과 고민이 교차하고 있었네요. 오늘 분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했듯이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실물 경제의 체감 온도,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심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합니다. 2026년을 앞두고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부동산 시장으로 대표되는 이 차가운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낙관론을 따라 결국 뜨거워지게 될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의 열기가 결국 현실을 반영해서 차갑게 식게 될까요?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 중 어느 쪽이 앞으로의 현실이 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뜨거움이 차가움을 이길 것인가? 차가움이 뜨거움을 이길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